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있는 사이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러시아가 워싱턴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한 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텍사스에서 2,000km 차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러시아 미사일이 배치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곳곳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해온 초강대국 미국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이 러시아의 움직임이야말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에서, 발트 3국에서 수십 년간 해왔던 행동을 그대로 비추는 완벽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나토는 오랜 세월 동안 러시아 국경을 향해 한 걸음씩 아주 체계적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설치하고 병력을 배치하고 군사기지를 확장하며 모스크바를 포위해 왔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동일한 방식으로 응답하자 미국은 도덕적, 정치적, 전략적 차원에서 어떤 반박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박하는 순간 현대사에서 가장 노골적인 위선자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쇠퇴하는 제국의 변증법입니다. 제국의 모든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과 충돌하는 모순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냉전 이후 미국이 구축해온 단극적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다극 세계는 이미 도래했고 그와 함께 게임의 규칙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이 특별한 역사적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했는지, 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는지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은 수십 년간 누적된 미국 외교 정책의 결과이며 마침내 그 한계와 근본적인 모순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한계는 미국이 여러 세대에 걸쳐 경쟁자들에게 사용해왔던 바로 그 전략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멕시코에 배치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단순히 군사 장비나 일회성 도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련 붕괴와 동시에 시작된 하나의 역사적 과정이 논리적으로 도달한 종착점입니다. 1991년으로 잠시 되돌아가 봅시다. 냉전이 끝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되었을 때 미국의 지도자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가릴 것 없이 고르바초프에게 나토는 동쪽으로 단 한 치도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조지 H.W. 부시 행정부의 국무장관이었던 제임스 베이커가 했던 이 약속은 거의 즉시 깨졌습니다. 그것은 실수도 오해도 아니었습니다. 소련의 붕괴를 평화의 기회로 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지배의 기회로 본 미국 정치 경제 엘리트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국적 사고방식의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경쟁자가 쓰러졌을 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모든 가능성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미국은 나토를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확장했습니다. 1999년 폴란드, 체코, 헝가리, 2004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2009년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 2017년 몬테네그로, 2020년 북마케도니아, 확장될 때마다 나토의 군사력과 미사일 시스템, 미군 기지는 러시아 국경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미국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가 어떻게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황을 뒤집어 상상해 봅시다. 러시아가 멕시코, 캐나다, 쿠바,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와 군사 동맹을 맺고 이들 국가에 미군을 겨냥한 미사일과 군사 기지를 설치하며 매년 미국 침공을 가정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면 워싱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199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말입니다.
소련이 플로리다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려 하자 미국은 핵전쟁도 불사할 태세를 보였습니다. 존 F. 케네디는 해상 봉쇄를 단행했고 세계는 벼랑 끝에 섰습니다. 결국 소련이 물러났고 미국은 몰로 독트린 아래 미주 대륙을 자신의 배타적 영향권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가 미국이 수십 년간 해왔던 것과 정확히 같은 행동을 하자 미국은 도덕적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 위선은 단순히 노골적인 수준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규칙은 항상 다른 나라에만 적용되고 자신에게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국의 위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전 세계는 이 모순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모순을 가장 또렷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들은 글로벌 사우스의 국가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개입과 압박, 제재와 정권 교체의 실험장이 되어왔던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미국이 말하는 규칙 기반 질서가 실제로는 우리의 규칙 필요하면 언제든 바꾸는 규칙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제 규범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원칙의 언어가 아니라 힘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힘의 언어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정학은 언제나 경제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단순한 국가적 자존심이나 이념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제 모델 자체가 제국적 지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로 기능해 왔고 그 덕분에 미국은 막대한 돈을 찍어내며 그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유지해도 문제가 없었고 필요할 때마다 금융 제재라는 무기를 휘둘러 상대 국가를 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국제 금융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멕시코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순간 그 메시지는 군사적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향한 신호입니다. 더 이상 미국의 헤게모니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옵니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하고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에 의존하지 않는 결제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마저 석유 거래에서 위안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의 조치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모두가 합쳐지면 미국의 경제적 기반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침식합니다. 여기서 워싱턴이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러시아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면 왜 러시아의 행동은 불법이고 미국의 행동은 정당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하는 순간 스스로의 위선을 인정하게 됩니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 어떨까요? 러시아는 이미 제재의 최대치에 도달해 있으며 중국, 인도, 이란을 포함한 비서방 세계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뿐입니다. 외교적 협상을 시도한다면 러시아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국가들에서 당신들의 미사일을 먼저 철수한다면 말이죠. 바로 이 지점이 함정입니다. 미국의 유럽 안보 전략 전체가 러시아 포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물러선다는 것은 그 전략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정치 체제를 옹호하거나 인권 문제를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국의 안보 이익을 방어할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만약 그 권리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아니라 특정 국가만이 특권을 누리는 제국 질서를 옹호하는 셈이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0개가 넘는 나라에 군사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이란, 과테말라, 칠레 등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켰고 국제법을 위반하며 여러 국가를 침공했습니다.
쿠바의 관타나모에는 현지 정부의 의사에 반해 여전히 군사기지가 존재합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북한, 쿠바에는 민간인에게 막대한 고통을 주는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와 자유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한 잔혹한 독재 정권들도 거리낌 없이 지원해 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배치에 대해 미국이 국제규범 위반을 외칠 때 세계 다수의 국가는 웃음을 참기 어렵습니다. 규범은 미국이 폭격하고 제재하고 개입할 때는 사라지고 다른 나라가 같은 행동을 할 때만 갑자기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변화하는 글로벌 도덕 질서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세계가 두 개의 블록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블록은 자신만의 도덕적 서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이후 미국은 하나의 보편적 도덕 서사를 세계에 강요하려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인권. 물론 그 자체로 문제될 것은 없는 가치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가치들이 권력이 허락할 때만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스스로 선언한 원칙을 어길 때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킬 때마다, 민간인을 폭격하고 포로를 고문하고 동맹국까지 감시할 때마다 그 도덕적 권위는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누적된 붕괴가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새로운 글로벌 도덕 질서의 등장입니다. 이 질서는 미국식 예외주의를 거부합니다. 이 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규칙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미국이 전 세계 군사동맹과 기지를 가질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도 그럴 수 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개입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권리를 가진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은 그 무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만들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다극 세계의 핵심 논리이며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변화입니다. 이제 이 상황의 실제적 함의를 생각해 봅시다. 멕시코는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에프타 그리고 USMCA를 통한 경제적 종속, 지속적인 내정 개입, 이민과 마약 문제를 둘러싼 압박. 그러나 러시아 미사일이라는 카드가 등장하는 순간 멕시코의 협상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설령 그것이 실제 배치가 아닌 암묵적 가능성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멕시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쿠바에서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볼리비아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패권 아래 고통받아온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이 상황을 하나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떤 선택지도 편하지 않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군사력을 사용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핵 보유국 간의 직접 충돌은 통제 불가능한 확전을 의미합니다. 제재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국제 규범에 호소하면 위선이 드러나고 협상에 나서면 미국의 글로벌 전략 자체를 뒤흔드는 양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체크메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흥미로운 이유는 러시아가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강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스스로의 모순의 발목을 잡혔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본질에 대해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드러납니다. 제국은 외부의 적에게 패배해서 무너지는 경우보다 내부의 과잉과 모순으로 붕괴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로마 제국은 야만족이 강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끝없이 늘어나는 국경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대영 제국 역시 군사적으로 완패했기 때문에 종말을 맞은 것이 아니라 제국을 유지하는 비용이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초과했기 때문에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미국에서 정확히 같은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간 8천억 달러가 넘는 국방비를 지출합니다. 이는 다음 10개 국가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전 세계 70개가 넘는 나라에 약 800개의 군사 기지를 유지하고 모든 대양에 상시 배치된 해군 함대를 운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이라크에서도 실패했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년 만에 철수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고 베네수엘라의 정권을 바꾸지 못했으며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국의 방구 안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배치를 막을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군사주의를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둘 때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를 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떠나게 됩니다. 한 나라를 잿더미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안정이나 충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경제를 질식시킬 정도로 제재를 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대안을 찾도록 자극할 뿐입니다. 군사력은 파괴에는 유용하지만 제국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안정적이고 합의된 질서를 구축하는 데에는 놀라울 만큼 무능합니다. 이제 이 위기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정치 경제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단계의 미국 자본주의는 금융화에 깊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에서 지대를 추출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작동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달러가 대체 불가능해야 하고 국제금융기구들이 미국의 영향권 아래 있어야 하며 그 누구도 미국의 금융 권력을 실질적으로 도전할 수 없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경제 조정이 아니라 미국 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한 도전이 됩니다. 이들 국가는 자국 통화로 무역을 시작하고 IMF와 세계은행을 대체할 개발은행을 만들며 스위프트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흐름이 아닙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멕시코에 배치된다는 이야기는 이 더 큰 경제 전쟁의 한 장면입니다. 그것은 미국에게 이렇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조건을 강요할 수 없다. 군사적 억지력이 형성되는 순간 미국은 경제적 제재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게 되고 그때 비로소 탈달러화와 대안적 경제 질서의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말할 것입니다. 미국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고. 미국은 여전히 거대한 경제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대학과 기술 혁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강점들이 이 위기를 만들어낸 동일한 정책들에 의해 잠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화는 인프라와 교육 산업에 대한 투자를 빨아들여 투기 자본으로 흘려보냅니다. 대학 교육은 점점 더 비싸져 엘리트나 평생의 부채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 혁신은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의 이익에 집중되고 제조업과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불평등은 19세기 말 도금 시대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기대 수명은 하락하고 절망사라 불리는 자살과 약물 과다 복용, 알코올 관련 질병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량과 도로, 전력망은 노후화되고 정치 체제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정부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엘리트들은 매년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더 이상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하는 제국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미국 자본주의의 핵심 모순입니다. 이 제국적 경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국내 투자를 희생해야 하고 임금을 억제해야 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미국 사회의 실제 기반, 교육받은 인구, 건강한 노동력, 사회적 신뢰는 무너집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멕시코에 등장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외부로 힘을 투사하는 데 집착하는 동안 내부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방어선은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미국 시민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등장합니다. 전 세계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지만 수백만 명이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대학 교육이 평생의 빚이 되며 민주주의가 붕괴 직전에 놓인 나라를 원하는가? 아니면 세계를 지배하지는 않더라도 자국민에게 투자하고 인프라를 재건하며 진정으로 번영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나라를 원하는가? 이것이 진짜 선택입니다. 러시아에 굴복하느냐, 자유를 수호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국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다극 세계를 받아들이고 그 전환을 재건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미국의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는 엘리트들, 군산 복합체, 월스트리트, 거대 기술 기업들은 이 전환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현 체제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무기 제조업체는 과도한 군사 지출로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고 금융 자본은 달러 패권에 의존하며 대형 기술 기업들은 제국적 권력이 보장하는 글로벌 시장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이들은 헤게모니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국가를 파국으로 몰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러시아 미사일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위기는 미사일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질서의 전환, 단극 시대의 종말, 진정한 다극 체제의 등장을 둘러싼 충돌입니다. 미국이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속 불가능한 패권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다가 파국적 충돌을 초래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만약 미국이 멕시코에 러시아 미사일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군사 행동을 선택한다면 러시아는 대응할 것입니다. 핵 보유국 간의 직접 충돌이 갖는 위험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상황의 마지막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미국은 약해서가 아니라 제국적 권력의 논리 그 자체 때문에 마비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를 포위하고 나토를 끝없이 확장하며 합리적인 안보 타협을 거부한 결과가 바로 지금의 함정입니다. 이제 미국 앞에 놓인 모든 선택지는 나쁩니다. 군사 행동은 핵 확전의 위험을 안고 있고 제재는 이미 효과를 잃었으며 외교는 제국 전략의 근간을 흔드는 양보를 요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반구적 패권의 종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들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대부분의 제국은 이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적응하는 대신 집착하고 쇠퇴를 인정하는 대신 파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찾아올 즈음에는 이미 너무 늦어 있습니다. 구조는 무너지고 사회는 분열되며 전환은 관리 가능한 개혁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붕괴의 형태로 찾아옵니다.